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국어 기출문제 문과 B형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에서 중복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A형 이과 시험 치신 분들도요, 지금 중복되는 문제는 지금 요 강의에서 진행을 하니까 어차피 번호는 똑같아요. 문제 번호는 똑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B형이신 분들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처음에 1번 쓰기부터, 쓰기 영역부터 해서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문 나와 있죠? 자, 사회자 얘기부터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해 주시죠.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게 토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지금 토론에 대한 문제는 쓰기 부분에서 한 문제씩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읽고 사고할 줄만 알면 거의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찬성 측 1 볼게요. 자, 최근 우리 학교에는 몇 차례 폭력과 절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CCTV가 정문에만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학교 폭력과 절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주셔보세요. 자, CCTV를 확대하자 찬성. 그쵸?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학교 폭력과 절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학교 폭력이나 절도 사고의 CCTV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 측에서 이유로 들었던 그 이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CCTV는 사건이 발생된 후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예방에는 CCTV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불과합니다. 찬성 측 2. 반대 측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만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찬성 1에서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찬성 2에서는 근거 자료를 지금 드밀고 있죠. 그렇죠? 땡땡시 교육청이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땡땡 지역 7개 학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자,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출처도 밝히고 있고요. 설문조사한 결과 CCTV 설치 후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의 76.5%와 학부모의 67.0%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2. 일부 학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에 적용된 것이 전체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죠. 그리고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하는 이유를 첫 번째에서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효과는 없다. 사후적인 처리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근데 반대 2는요. 일부분에 적용된 예가 일반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플러스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은요. 인권 침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교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내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신과 전문의는 CCTV 등으로 인해 타율적인 통제에 익숙해질 경우 향후에 CCTV가 없으면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이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자율적인 통제, 타율적인 통제 이런 얘기하고 있죠.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는 생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3.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등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내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 3. 물론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찬성 측의 입장을 일부 인정을 했죠.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찬성 측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자. 반대 측은 CCTV가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하자. 이러고 있죠. 그 방법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경비 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쉬운 부분이라서 판서 없이 그냥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가 보세요. 토론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찬성 1은 최근에 벌어진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 1 최근 우리 학교에는 몇 차례의 폭력과 절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반대 1은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자,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한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찬성 측에서 폭력 그 다음에 절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폭력,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가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맞겠지만 이건 지금 반대 3이 한 거죠. 반대 3이 외부인의 침입 막는 거 나 찬성해요. 하지만 CCTV가 아니라 경비 인력을 강화합시다. 다른 대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 1이 아니라 반대 3이 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CCTV는 사고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활용될 뿐이다. 맞고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 문제 얘기도 했었고요. 3번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경비 인력 강화 말했고요. 그다음 4번 설치 효과를 거두려면 실시간으로 감독할 인력이 필요하다.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데 설치의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 3번 보기 볼게요. 학계와 경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경우 강도겠죠? 강도 절도 사건이 설치 지역은 물론 CCTV가 없는 인접 지역까지 감소했고 폭력 범죄는 CCTV 설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폭력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네요. 이는 계획성이 강한 절도와 우발성이 강한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계획성이냐 우발성이냐에 따라서 계획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하지만 우발성이 강한 범죄에서는 CCTV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겠네요. 자, 1번 CCTV와 교내 우발적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아니죠. 우발성이 강한 쪽은 아니었죠. 그쵸? 설치가 오히려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CCTV가 절도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초점을 맞추면서 찬성 측의 근거 자료를 활용한다. 지금 그 얘기였죠? 답은 2번. 자, 1, 2, 3번 문제 솔직히 거저준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이내 세로마 요즘 정미 화영에도 말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너희 삼총사 무슨 일 있니? 자, 이 삼총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세롬, 정미, 화영 이렇게 되겠네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자, 가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시문으로 활용되는 거죠. 싫은 말이야. 한숨을 쉬며 아니야 됐어. 웬 한숨이야. 뭔데? 괜찮아 말해봐. 기쁨은 나눈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눈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알았어. 실은 일이 좀 복잡해. 정미가 나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화영이에게 그 비밀을 말해버린 거야. 바보같이. 자, 세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자, 지금 세롬이랑 이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내가 세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라는 걸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반응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뭐 비언어적 표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건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하영이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정미에게 그 비밀에 관해 물어봤대.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정미가 많이 화났겠네.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어. 지금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 몸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다 그런 상대방의 말에 자기가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고 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니?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도 정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응, 그렇구나. 그런데 화영이하고는 왜 말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정미의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화영이에게 따지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일 가지고 굳이 따지느냐면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 내가 잘못한 거니? 손사래를 치며 자 몸을 구부리며 뭐 고개를 끄덕이며 손사래를 치며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했으면 화가 났을 거야. 휴,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긴 하다. 그런데 정미 화영이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정미의 경우는 정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화영에게는 지난 화법 시간에 배운 관용의 경륜에 따라 말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어요. 문제 가볼게요. 자, 위 대화에서 인애의 공감적 듣기 태도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애가 지금 세롬의 말을 계속 공감하면서 듣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처음 거 1번 볼게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가? 그렇다라고 평가했어요. 그쵸? 고개를 끄덕이며 막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는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라도 화냈을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에 표시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뒤에 건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아서요. 보기를 참고할 때 이내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로움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내의 마지막 말, 뭐 관용의 경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손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 관용의 경륜은 화자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 화자가 말하는 놈, 화자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거는 화자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 라는 요런 거래요. 자, 요게 바로 관용의 경륜이래요. 그쵸? 요걸 한번 볼까요? 1번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복받쳤어 그랬어 라고 말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도 화낼만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자신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한다. 1번이 맞겠네요. 자, 또 딴 거 뭐 볼까요? 2번 나도 실수를 했고 너도 실수했으니까 그럼 나의 혜택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죠.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 말 때문에 틀렸고요. 네가 정말로 나에게 사과를 했다면 그렇게 나에게 짜증을 내서는 안 됐어. 이건 네 잘못했다. 나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아니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을 퍼뜨리지 마. 봐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신의 혜택을 최소화했다. 자신의 부담을 늘렸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5번 갑자기 내가 화를 내서 당황했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활용해서 고령 사회를 대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출산율 제고 방안 볼까요? 자, 이런 거는요. 뭐 가의 기역 니은 나에 쭉 있고 다 쭉 있고 가부터 다까지 끝까지 다 읽고서 선택지 보면요. 다 까먹었어요. 그쵸? 다시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요. 거기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기를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가의 기역과 나를 활용해서 가의 기역을 봅시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 비율. 자, 가의 기역을 보니까 우리나라예요. 인구 비율이 2010년부터 2020년 추정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를 활용하여 자, 니은 쓸 거 냅두고요. 나를 보니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자,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이유를 들었는데요.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그쵸? 잠깐 여담이지만 어제 선생님 친구 중에도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100일 막 지났는데 한다는 말이 분유값 너무 비싸서 내일 모레 장가 보내버리겠대요. 친구도 여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뭐 그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한 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1위를 차지했네요. 자, 요거를 가지고 1번 계속 볼게요.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자, 노령인구 비율 늘어나요.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뭐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출산율이 낮아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 해보고요.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 노인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요. 아, 노인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얘기는 틀린 거죠. 지금 노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하나만 더 볼까요? 가의 기억과 요것과 그 다음에 다를 활용하여 다는 뭐예요? 다 볼까요? 유엔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자, 어쨌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15에서 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더욱 줄어들고, 자, 우리는 지금 보세요. 자, 노령화. 그냥 뭐 초노령화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쓸게요. 그냥 노령화라고. 노령화는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연령층. 연령층은 줄고 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늘어나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욱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급격히 고령사회로 이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자, 지금 요 모양이 돼버렸으니까 누구에게 촉구하냐면 정부야 대책 마련해라 이거였어요. 지금 정부에다가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대상. 그쵸? 지금 만약에 다에서는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뭐 시민들의 의식을 뭐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오답이 되잖아요. 그쵸? 정부에다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시니까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 요거까지는 일단 맞네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거랑.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7번 볼게요. 다음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이다. 보기는 공원 곳곳에 게시할 공고문으로서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래요. 볼게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박스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안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불법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붙여볼까요? 공원 내에서 밥 짓는 행위.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거. 그쵸? 고기 구워 먹는 거. 근데 애완동물. 요즘은 또 반려동물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어쨌거나 애완동물 목줄 풀어놓는 행위, 그 다음에 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상점 이외의 곳에서 음료수, 김밥 등을 판매하는 거. 그럼 이거는 뭐 불법 행상이 되겠죠. 어쨌거나 뭐 김밥, 뭐 음료수 이런 거 파는 거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땡땡땡땡땡땡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보기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약간 뭐였어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안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바꿨네요. 자, 2번 볼게요. 제목은 경어를 사용해 독자의 거부감을 줄여야겠어. 자, 단속 안내 이렇게 하면 단속할게. 요거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때요? 경어체를 쓴 거 당연히 두 번째 게 맞고요. 그래서 거부감은 나는 반말이 더 거부감이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맞게 갈 수 있겠네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 취사해서 그림 X, 애완동물 관리 소홀 X, 허가받지 않은 식품 판매 그림 그려놓고 X. 자, 그림을 지금 집어넣었죠. 4번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맞고요. 이러한 행위를 보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 123-4567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공원관리소장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거는 5번 같은 범죄에 속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말로 항목화해야겠다. 자, 애완동물 관리 소홀 여기서 뭐 목줄 풀어놓지 않기 배설물 치우기 이걸 그냥 애완동물 관리 소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해야겠다. 이거는 뭐 있었어요? 뭐 고기 굽는 거, 밥 짓는 거 이거 음식물 취사 하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잔소리는 지금 생략했죠. 그쵸? 근데 1번 보세요.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재배열했다. 자, 음식물 취사가 애완동물 관리 소홀보다 중요한가요? 허가받지 않은 식품 판매보다 애완동물 관리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 식품 판매가 가장 소홀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모르죠.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열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근거를 가지고 뭐 취사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몇 %입니다. 근데 뭐 김밥이나 뭐 이런 걸 팔아서 잘못된 일은 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눴었으면 얘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재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수정 및 보완 방안. 조사 목적.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글쓰기 계획 볼게요. 자, 조사 내용 및 방법.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 옆에 쭈르륵 넘어오셔서요.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통계 자료도 검색한다. 자, 우리 지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되니까 통계 자료 검색한다. 자,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면 조사 및 방법에서 우리 지역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면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뭐냐면요. 보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 문화재 이거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라는 방법론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보존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보존해. 그냥 됐어. 아니면 보존해야죠.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로 인식을 지금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다 대고 지금 수정 보완 방안에다가 홍보하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8번에는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거 보시고요. 9번 볼게요. 고쳐쓰기 방안 볼게요.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베이터 타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현대인이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이미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절 얘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의 예절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다 대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이용해야지 현대인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글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해야겠지요. 그쵸? 그 다음에 내려올게요. 니은 있는 부분부터 읽을게요. 사람 중 누구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거나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누구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거나 자신의 짐을 벽 쪽으로 약간 옮기고 탈 수 있거나 탈 수 있도록으로 고쳐야겠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다시 보시면 뒤에 거 이런 모든 일이 아무런 말도 없이 눈짓을 주고받지도 않고 진행합니다. 자, 진행됩니다여야 되겠죠. 이러한 일이 지금 어떻게 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다와 그다음에 진행되다는 다르죠. 진행하는 거는 능동이고요. 얘는 진행되다 사동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진행하게 합니다. 이것도 능동을 사동으로 바꾸냐,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냐,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 한국이니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눈짓을 주고받지도 않고 진행됩니다. 진행하게 합니다. 사동으로 바꾸자가 아니라 피동으로 바꾸자. 되다, 피동. 그죠? 피동으로 바꾸는 게 더 말이 되겠죠? 그 답이 3번. 나머지 계속 볼게요. 밑에 줄 내려오셔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는 없지만 설령 그들이 이전에 비밀리에 약속한 것처럼 설령 뭐뭐 했다 하더라도 라고 호응이 되죠. 설령이라는 말은 뭐뭐 했다 해도 뭐 하더라도 이런 말과 호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설령 약속한 것처럼이라고 되려면 마치 뭐뭐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설령이 아니라 마치로 바꿔준다.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내려와 볼게요. 그리고 수백 번 연습을 해본 것처럼 각자 적절히 타인을 배치하며, 자, 배치는 내가 이걸 잡아다가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이게 배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배려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자, 반의를 나누고 있어요. 세 개로요. 그쵸? 처음에 거는 상보,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상보반의는 남자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관계. 자, 개념적인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다. 자, 뭐 남자 여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냐 여자,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요. 뭐 중성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이래서 여기서는 이게 바로 상보반이라고 했고요. 방향반의는 오다 가다 요렇게 요런 거고요. 차다 뜨겁다, 이게 바로 정도라고 했어요. 자, 상보반의에 해당하는 거 1번 참 거짓. 참 아니면 거짓, 거짓 아니면 참. 말 되나요? 그쵸? 답 1번이고요. 크다 작다는 뭘까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종이 커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종이와 지금 이건 A4인데요. B4랑 있었을 때 얘는 작죠. 만약 A3와 있으면 얘는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럼 얘는 정도 반의가 되겠네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쵸? 저한테 지금 여기는 왼쪽이에요. 근데 제가 이만큼 더 가갖고 여기는 저한테 다시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쉽다 어렵다, 뭐 1 더하기 1은 2. 여러분들 쉽죠? 지금 5살짜리한테 주면 어렵겠죠? 정도죠? 그래서 얘도 정도 반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르다 내리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자, 언어의 특성인 여러 가지 있죠. 뭐 역사성, 사회성, 뭐 분절성,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분필이라고 부르자. 제가 만약에 선생님 혼자 이거를 난 이거 앞으로 지우개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저희 가서 저 지우개 하나만 주세요 하면 저한테 이걸 주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약속 얘기를 했을 때는 언어의 사회성이 돼야 되니까 5번. 자, 12번 한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기. 자, 이런 보기 보면서 우리 문법 내용 하나씩 체크한다 생각하고 같이 볼게요. 받침 뒤에 모음 아오오우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 뒤에, 그쵸?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에는 위 시작되는 실질 형태 연결된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첫 음절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을요 뭘로 옮기냐면요 대표음으로 바꾸래요. 대표음이 뭐예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할 때 나오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 이렇게 7개. 그쵸?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할 뿐만 아니라 요 뒤로 보내서 발음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본대요. 늪, 앞 볼까요? 자, 얘 받침 있네요. 그 다음에 앞이라는 건 실질 형태소 맞죠? 얘만 가지고도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그러면 실질 형태소고요. 또 아로 시작하네요. 그쵸? 이럴 경우에 얘는 대표음으로 바꿔서 비읍이 되고요. 얘는 비읍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면 원래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 더 가서 느, 밥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느밥으로. 그다음에 젖어미는 좀 옆으로 나와서 쓸게요. 젖어미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받침 있네요. 이렇게 나눠지죠? 어미, 엄마, 어미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도 실질 형태소. 그러면 이 지읒은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디귿. 그쵸? 얘는 다시 어디로 가? 요로 가. 그러면은 미로 써야 되겠죠.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일 때는 적용이 되지만 형식 형태소 소일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어요? 뭐 조사나 어미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맛 없다. 얘 끊어줘 볼까요? 이렇게. 그쵸? 앞에 받침 있네요. 없다라는 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디귿. 이 뒤로 가니까 맛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맛없다 맞고요. 헛 웃음도 역시 실질 형태소니까 헛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뒤에 가서 헛웃음 됐고요. 곁에라고 했죠. 얘는 겉에라고 하면서 밑에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꽃 4번도 같이 볼게요. 밭 아래. 밭이라는 거 밑에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라는 건 실질 형태소니까 밭 아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은 지금 뭐죠? 얘는 조사죠. 그러면 꽃을이라고 해서 꽃을이 돼야 되겠죠? 그 꽃을이 아니라. 그쵸? 근데 지금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라고 하시고요. 얘는 겉에 먼지가 묻었다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겉에 먼지가 묻었다. 뒤엔 상관없고요. 앞에 거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는 뭐예요? 조사죠. 그러면 얘가 디귿으로 되고 겉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걸로는. 근데 얘는 그냥 겉에로 발음해야지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아니라 형식 형태소엔 적용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겉에로 발음이 된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 1, 2, 4번은요. 지금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예고요. 지금 이거와 그 다음에 5번 꽃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형식 형태소가 연결된 거죠. 얘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겉에가 아니라 겉에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5번이 틀린 얘기. 그럼 이 꽃을은 왜 틀린 거예요, 지금? 얘처럼 풀어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는 조사죠. 조사면 얘는 형식 형태소란 말이죠.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그럼 아무리 앞말이 받침이 있는 말이고 얘를 대표음으로 얘는 대표음으로 가면 뭐가 돼요? 뭐 디귿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땐 꽃을 뭐 시옷으로 발음이 나든 디귿으로 발음이 나든 뭐 시옷은 빠져 있으니까 아무튼 얘는 이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꽃을이라고 옮겨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 자, 우리 13번하고 14번까지는 계속 풀게요. 13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안다라는 전제하에 낸 문법 문제죠. 그런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했어요. 단어는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 그리고 복합어에는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다. 자, 그래서 파생어도 접사와 어근이 붙은 건데 접두사가 붙었느냐 접미사가 붙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보면 접미사가 붙은 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접미사. 자, 1번 보면요. 군소리. 나눠볼까요? 요렇게. 소리는 소리인데 군소리래요. 군소리. 그러면 얘가 바로 접사죠? 얘는 접두사가 붙었네요. 답이 1번.
2번에는 꾼이 접사고요. 3번은 쟁이가 접사고요. 4번은 질이 접사고요. 5번은 개가 접미사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4번 보실게요.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 우리만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자,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높임법 문제가 나오면 거의 주체 높임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체 높임에서 간접 높임 얘기 아니면 압존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는 객체 얘기가 나왔어요.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 표현한다. 자, 얘는 어휘, 특별 어휘 아니면 조사를 사용한다라 그랬어요. 특별 어휘라는 건 뭐예요? 뭐 있다라는 말 대신에 계시다. 아니면 먹다라는 단어 대신에 뭐 드시다. 그 다음에 자다라는 단어 대신에 뭐 주무시다. 뭐 이런 것들. 그쵸? 죽다라는 단어 대신에 뭐 승하하다. 뭐 이런 말들로 바꾸는 거. 뭐 돌아가시다. 이런 말로 바꾸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특별 어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드리다에다 밑줄 쳐보세요. 어느 분에게. 자, 에게 붙었으니까 이건 부사죠?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부사를 높이니까 객체 높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다라는 특별 어휘 사용했네요. 2번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학생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오다, 그리고 오시다 지금 시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학생들이 이 문장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지요. 그래서 답은 2번. 3번 창무기가 할머니를 모시고 자 여기서 창무기는 주체, 할머니는 객체, 모시고 모시다. 그치? 데리고 가다, 모시다 라는 특별 어휘 사용했고요.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목적어죠. 지도 교수님이 이 문장에서의 객체.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봤다. 선생님은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부사어 그래서 객체 여쭙다, 묻다의 특별 어휘 여쭈다가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4번까지 풀었는데요. 쓰기 문제는 솔직히 다 거저줬었고요. 지금 문법 문제가 뒷부분에 좀 배치가 됐었는데요. 문항수는 적게 배치가 되었었는데 보기에서 자료를 많이 안 줬죠. 지금 그냥 전미사 찾아라 아니면 객체 높임 찾아라 지금 이런 식이었어요. 보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 줬어도 됐어요. 객체 높임에 맞지 않는 것은 하고 골라라 해서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도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죠. 수능이었으면 뭐 이러이러한 것을 실질 형태소라 한다. 저러저러한 것을 형식 형태소라 한다.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뭐 형태소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뭐 이러하면 자립 형태소, 이러면 형식 뭐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 뭐 아니면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때 지금도 형태소, 형식 형태소만 나왔다고 그것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전부 다 공부하셔야겠죠. 그러면서 단어도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러면서 띄어쓰기도 같이 보시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5번부터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